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480페이지 실무에서 조사 확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교재 481페이지에 보면 어레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481페이지 2번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484페이지 484페이지 현장 조사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어느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현장에 가면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걸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공부 보면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알 수 있어요? 다 하는 게 좋습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세 가지를 다 하고 의뢰인한테 일단 물어봐야 되겠죠. 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의뢰인한테 물어보고 어디에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물어보고 그게 실체와 일치하는지를 공부를 떼서 확인해보고 또 한번 현장 답사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공부까지 확인해도 현장에 가면 또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토지 같은 거 이런 거는 반드시 현장을 가봐야 되겠죠. 아파트면 같은 구조로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실무에서는 뭐뭐만 확인하면 충분하다, 족하다 이거는 대체로 X입니다.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 485페이지에 그 박스에 있는데요. 이건 앞에 우리 법령에서 이미 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6번에 있습니다.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중요하죠. 암기 프린트 6번에 있는데요. 9가지를 조사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요거 지금 노란색으로 해놓은 게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확인 설명만 할 내용이고 암기 프린트 5번에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할 내용은 아닙니다. 시험에 기출 문제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으로서 공통적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가장 어렵게 내면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출제됐어요. 기출 문제에. 자, 그래서 이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바닥면의 상태, 취득 관련 조세 이건 확인 설명만 할 내용이고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할 내용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암기 프린트 5번에 보면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에는 공시지가가 들어가죠. 공시지가가 들어가는데 또 확인 설명할 내용에는 공시지가는 설명할 의무 없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작년에 공시지가 확인 설명해야 된다. X입니다. 공시지가 설명할 의무는 없어요. 거래 예정금액을 설명해야 됩니다. 거래 예정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일종의 시세입니다. 시세. 예를 들면 아파트 3억에 팔아주세요 해가지고 매물 그 3억에 팔아주세요 이건 호가입니다. 호가. 5억에 팔아주세요 이거 호가라고 부를 호자. 입지 지을 때까지 부르는 가격이 호가입니다. 그 5억에 팔아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3억짜리인데 5억에 팔아달라고 했는데 매수인 왔을 때 개업공개사가 이거 5억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 좀 비싸게 내놨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가격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알려줘야 된다고. 국민재산권 보호, 공공복리, 국민경제 이바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국민재산권 보호가 직접 명시적으로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해석상 국민재산권 보호해야 되죠. 공공복리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9개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 프린터 6번에 있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본적 사항입니다. 기본적 사항이 뭐냐면 소재지, 면적, 지목 이런 것들 기본적 사항인데 기본적 사항은 그래서 대장을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소재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위치 확인은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 여러분들이 공시법을 공부하면은 직접 이런 공부를 한번 떼보는 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여기 있는 공부를 한번 떼보세요. 인터넷으로 거의 다 뗄 수 있거든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같은 거. 자, 지적도 임야도를 떼보면 이렇게 지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 있습니다. 천, 원, 차, 장.
근데 이 지목은 부호 약호로 표시됩니다. 지적도 임야도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고요. 이게 맨 테두리를 도각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게 경계죠. 경계고요. 지번, 지목은 나오는데 이게 지적법 시험에도 출제됐을 텐데 지적도 임야도에는 면적이 안 나옵니다. 면적. 소유자가 누군지 안 나옵니다. 소유자, 면적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 위치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지금 위치가 4번지가 어디에 있다는 거는 위치는 대략적인 위치는 확인할 수 있죠. 땅이 생긴 모양, 지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땅이 생긴 형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세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세는 기울기, 경사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지형과 지세를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즉 지세는 확인 불가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세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 불가능이다. 자, 그 다음에 지목,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목이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대가리 천원, 차장 이게 지목인데요. 다 앞대가리 두 문자, 이음절을 사용하는데 요것만 이음절, 차문자를 뭐로 사용하죠? 이거 지적법의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천원, 차장, 천원. 뭐라고 암기해요? 공시법에서는 차장, 천원? 차장, 천원, 차장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스 타면 1,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0원보다는 비싸죠. 버스 요금 알아요? 얼마인지? 모르죠. 제가 어릴 때 대학 다닐 때는 정치인들 정몽준 이런 분들도 정치했잖아요. 그 버스 요금 물으니까 모르고 헤매더라고요. 옛날에 그 유엔 사무총장도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버스 요금 못 내고 이래가지고 막 그 대통령 나오려다가 그것도 요구도 먹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몰라요. 사실은 이게 모르겠더라고. 맨날 카드로 하니까 얼마인지 모르죠. 잘 버스 타도. 자, 어쨌든 천원, 차장, 천원 요것만 첫 대가리 일음절 두 문자를 보호로 사용하지 않고 차문자 이음절을 보호로 사용한다. 천은 뭡니까? 하천. 원은 유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중개실무에 나온 적은 없지만 중개실무는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과목 다 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과목을. 그래서 지목이 유라고 되어 있어서 이를 유원지라고 설명했다. 의뢰인에게 하면 X죠. 유는 유지, 원이 유원지입니다. 차는 주차장이고요. 차가 주차장인데 그래서 주라고 돼 있어서 이를 주차장이라고 설명했다. 주는 주유소 용지. 장은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 그래서 공이라고 돼 있어서 이를 공장용지라고 설명했다. X. 공은 공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지적법 시험에 나왔습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데 줄여서 그냥 편의상 지적법이라고 합니다. 면적,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 봐야 되고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를 봐야 되고요. 지형, 생긴 모양도 지적도 임야도 봐야 되는데 지세, 기울기가 지세라고요. 기울기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건물인 경우 건축물의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연도, 용도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방향은 남향인지 동향인지 이거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죠. 요즘 짓는 아파트 정남향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옛날에는 정남향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이렇게 짓더라고. 아예 이것도 남향, 이것도 남향, 남동향, 남서향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동향이라고 하죠. 동북향인데 이거는 북서향인가요? 뭐가 나아요? 남동향하고 남서향 중에서 살기가 뭐가 더 좋아요? 남동이 좋아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금 남서향인데 이게 오후에 되면 막 햇빛이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좋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젊은 분들은 남서향이 좋다더라고. 지금 연세가 다 드셔서 젊은 분들이 대답을 안 하는데 젊은 분들은 남서향이 좋다더라고. 남서향이 나아요? 늦잠 잘 수 있어서 젊은 분들은.
자, 어쨌든 방향은 우리나라는 남향이 비싼데요. 저도 충격받은 게 20년 전에 호주, 뉴질랜드를 가니까 북향이 2배 더 비싸더라고요. 북향이. 이해돼요? 가보세요. 가보면 이해돼요. 지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구가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적도가 있고 우리가 북이 38도 북반구고요. 호주, 뉴질랜드를 남반구라고 하죠. 남반구. 남반구는 태양이 적도, 여기가 적도니까 태양을 보려면 적도 북쪽을 봐야 보이죠.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는 북향이 더 비싸요. 남반구인 나라는 지금 호주, 뉴질랜드 우리나라하고 반대더라고. 기후가 시험 끝나고 겨울에 가니까 거기는 여름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반대. 그 여러분들도 시험 끝나고 여름 휴가 가면 돼. 호주, 뉴질랜드로. 그래서 다른 나라도 이런 게 남향, 북향 이런 게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햇빛을 보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노후 설비, 외형 이런 것들은 노후 상태, 외형, 건축 설비, 방향 이런 것들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 지금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방대하니까 실물을 다 교과서에 넣을 수는 없어요. 이것도 처분 능력 확인, 민법 시험에도 나왔고요. 우리 중개 실무에도 나왔는데 미성년자 인지 확인은 주민등록증하고 얼굴하고 대조해 봐야 됩니다. 시험에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옛날에 호적등본 통해서 확인한다. 지금 호적등본은 없어졌죠?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었고요. 호적등본은 호주를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나를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일총값만 기재되어 있어요. 가족관계 등록부 보면. 그럼 형제간인 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증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족관계 등록부로? 형제간이라는 걸 입증하라고 하면 부모님 걸 떼야 돼요. 부모님 거. 부모님 거 떼면 부모 자식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형제간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가족관계 등록부는. 그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을 보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 등기부를 봐야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발급을 해주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입증하려면은 피한정 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발급받아 오라고 하면 돼요. 그 가정법원에 가면 떼줘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고 친권자는 부모가 생존했을 때는 부모가 친권자가 되겠고요. 부모가 모조리 다 죽으면 후견인이 되고 이게 문제가 있어요. 후견인 제도가. 후견인은 가장 가까운 촌수에 있는 사람이 후견인이 되고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대구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 교통사고는 다 죽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5억이 나왔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후견인이 됐어요. 후견인은 자기 마음대로 돈 다 써버릴 수 있다고 미성년자. 그래서 계속 거기 살고 미성년자가 이제 어린애가 이제 컸어요. 부모 다 죽고 그 옆에 동네에서 너 부모 죽어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보험금 나온 거 있는데 그 받았냐? 또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니까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고모들하고 삼촌들이 달라고 해서 돈 보면 달라 해야 안 해요? 다 주고 지금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고소하고 뭐 민사상 손해배상 돌려달라 했는데 이미 소멸시효 다 지나버렸어요. 채권 소멸시효 20년. 좀 이게 문제가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그래서 후견인이 마음대로 돈 못 써요. 그 미성년자의 복지를 위해서 복리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더 이상은 못 쓰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써버려도 된다고 이게 후견인이. 좀 앞으로도 법이 바뀌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친권자는 뭐 자기 자식이면 뭐 상관없는데 자식이 아니 한 다리가 틀리더라고. 자식인가 하고 또 손자 손녀하고 다르죠. 손자가 좋아요? 자식이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이쁘기는 더 이쁜데 만약 이혼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혼한다 해도 계속 손자가 좋을지 자식이 편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보니까 황희정성도 그렇게 청년결백했는데 자식한테서 사위가 살인범이 되니까 사위를 감싸주더라고요. 그 자식한테는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황희정성이 90살까지 살았는데. 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법정 대리인,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입니다. 후견인 옛날에는 이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였습니다. 금치산자는 아예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자. 2014년도까지는 이걸 민법에서 금치산자, 이걸 한정치산자라고 불렀다고요. 재산을 관리하는 걸 완전히 금지하는 자, 이거는 한정적으로 금지하는 자. 오히려 금치산자가 더 이해하기 쉬워요.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후견인, 뒤에서 보살펴 주는 사람, 한정적으로 보살펴 주는 사람, 한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보살핌을, 성년으로서 완전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제 친구도 이거 치매에 걸린 친구가 있는데 약속해놓고 도착해가 전화하니까 어딘데 왜 왔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약속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치매 걸린 친구가 있어요. 노인성 치매. 예? 제가 걸린 거 아니냐고. 아직은 안 걸렸어요. 아직은 안 걸리는데 깜빡깜빡 하기는 해요. 그 치매하고 건망증하고 차이점은 이걸 보고도 뭔가 모르면 치매예요. 이게 보면 기억나는 거는 치매는 아니고 건망증이라 하더라고요. 저도 검사 받아봤어요. 병원에 가서. 그래서 치매인지 건망증인지 보니까 치매는 아직 아니라더라고요. 그 대신에 건망증은 이때 깜빡깜빡 한다고. 깜빡깜빡 하는데 보면 뭔지 알면 그는 치매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옛날에는 이게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인데 누구냐면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후견인이 됐어요.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가 그냥 남편 월급 사장인데 집에 생활비는 100만 원밖에 안 주고 딴 여자하고 놀러 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응급 환자 수송 차 다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연락해가지고 그냥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버렸어요. 6개월 입원시키면 정신병자 돼요. 멀쩡한 사람도. 그래가지고 금치산자 선고받아가지고 옛날에 재산 다 팔아먹고 이런 게 많이 밝혀져가지고 이제는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정합니다.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 주로 이게 부부간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 부분이. 자, 어쨌든 결론은 피성년 후견인, 더 상태가 심각한데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대리권만 있을 뿐 동의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피성년 후견인이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피성년 후견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는. 그러나 피한정 후견인이나 미성년자면 법정 대리인 동의받았다면 피한정 후견인이나 미성년자와 직접 계약해도 된다.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리인은 될 수 있죠. 대리 효과는 본인한테 기속되니까 본인이 피해 보니까 대리인은 될 수 있습니다. 자, 처분 능력도 시험에 나온 적은 있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없어가지고 폐지는 안 적었어요. 공동소유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없다고요, 내용이. 공법도 교과서 없는 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교과서에 모든 걸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공동소유, 이것도 우리 중개실무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민법에도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본 거예요. 그래서 사법고시에도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법인이 소유하면 어디에 속하는가? 공유, 합유, 총유가 어디에 속하는가?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 합유 X. 소유에는 단독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에는 다시 지금 인적 결합 형태에 따라서 가장 약한 게 공유, 그 다음에 강한 게 합유, 총유가 되겠는데, 법인이 소유하는 게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게 사법고시에 나왔다고요. 답은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법인, 법적 사람, 법적으로 사람이니까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법인 단독 소유. 단, 비법인 사단, 등기 안 된 법인은 총유입니다. 비법인 사단, 문중, 종중이 소유하는 건 총유입니다. 그래서 총유는 종중 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라야 되고, 아니면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적어놨죠. 그 다음에 공유인 경우, 만약에 이게 공유라면은 A, B, C가 공유라면 공유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는데,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기획부동산에서 사기당하는 게 청계산 기획부동산
공유자가 4,800명입니다. 한 필지를 4,800명한테 분양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걸 팔아먹으려면 4,800명 다 동의받으려면 죽을 때까지 찾아다니도 4,800명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10년 걸리고 만난다고 다 동의해 줄 일도 없고 그럼 죽을 때까지 못 판다고 봐야 돼요. 파는 거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유 지분으로 아는 사람끼리 공유로 뭐 부부끼리 공유로 취득하는 건 상관없죠. 친한 친구끼리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하고 공유로 취득해 놓으면 나중에 머리 아프겠죠. 골치 아프죠. 자, 그래서 공유인 경우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합유인 경우에는 합유 지분만 처분하려고 하더라도 다른 합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민법상 조합재산을 합유라고 합니다.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면 동업계약을 말하죠. 조합, 민법상 조합이라는 게 동업계약인데 딸기 영농조합 이런 게 합유입니다. 합유. 그래서 딸기 영농조합 운영하다가 한 명 죽으면 상속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90페이지입니다. 490페이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 을구는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두지 아니할 수 있죠. 갑구가 없는 거는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갑구가 없는 등기부는 있습니다. 갑구가 없는 것, 규약상 공용 부분인 노인정, 관리사무소 이런 거는 표제부만 있습니다. 갑구가 없는 것도 있다. 표제부에는 표시사항, 소재지, 면적 뭐 이런 표시사항이 나타나고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고 소유권, 표제부에는 표시사항이 나타나고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납니다. 소유권 외. 자, 그래서 시험에 우리 중개실무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되어 있는 거 확인하려면 갑구를 봐야 된다, 을구를 봐야 된다. 답은 해당구 상란을 봐야 됩니다. 둘 다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 가압류, 가처분, 갑구, 을구 다 나와 있잖아요. 가압류, 가처분. 소유권을 가압류했으면 갑구 봐야 되고 전세권을 가압류했으면 을구를 봐야 된다고 그런 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해당구 상란을 다 봐야 된다. 자, 그리고 갑구하고 을구 순위번호, 그 권리 순위번호는 뭐예요? 동순별접이죠. 동순별접. 민법, 등기법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동구에서는 순위번호, 별구에서는 접수번호. 동구라고 하면 같은 갑구가 동구죠. 같을 동. 하나는 갑구, 하나는 을구면 그게 별구라고 하죠. 등기법, 민법 이런 데서 들어봤죠? 동구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 물건은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먼저 있는 것부터 먼저 배당해 준다고 경매 넘어가면. 근데 채권은 평등하죠. 채권 평등주의이기 때문에 채권은 돈 먼저 빌려줬다고 먼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먼저 빌린 사람이나 나중에 받는 사람이나 받는 순서가 똑같다고요. 채권은 평등하고 물건은 순서가 있다고요. 그 순서를 정하는 게 동순별접. 동구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 지금 칠판에 있는 정리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94. 494 맨 밑에 핵심 다지기 495페이지까지 있는데 법정지상권은 우리 중개실무에는 거의 안 나오고 민법에는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라는 말 자체, 이 법정지상권은 다른 출판사 책에는 안 적혀있는 책도 많아요. 우리 책에는 또 아까 공동소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공동소유가 없었는데, 자,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 이 말이죠. 법정이라는 말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법정 시험에 옛날에 사법고시에도 이렇게 출제해서 이 5개 5번 적어놓고 다음 중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것은
법률에 규정 없는 것 5번이죠. 관서법은 법률에 규정은 없잖아요. 아니 사법고시에는 이렇게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5개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했네. 성격이 다른 하나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거 하면 5번 쉽게 찾겠죠. 성격이 다른 거 하니까 뭐가 성격이 다를까? 이게 고민했는데 성격이 다르다는 건 다른 건 4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데 5번은 법률에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번이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은 명문 규정은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시험에 나오는 게 한 민법 366조 요게 나올 확률이 60% 이상 한 70% 정도 되고요. 60% 70%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이 한 30%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법 366조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 나머지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종류가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민법 366조는 토지와 건물이 이게 모든 나라가 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도의 부동산입니다. 외국의 많은 나라들은 하나의 부동산입니다. 그냥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일 뿐이에요. 이게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임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우리도 이걸 통폐합하려고도 해봤는데 민법은 한번 바꾸기가 어려워요. 민법 103조부터 766조까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민법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제정된 이후 1958년도 제정돼서 60년부터 시행해가지고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고요. 딱 한 번 개정된 거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가지고 임대차 옛날 임대차 최단기 존속 기간은 없던데 최장기가 20년 있었어요. 최장기 20년 임대차가 그거 삭제됐습니다. 최단기 20년이라는 거. 헌법에 위반된다 해서 삭제됐다고요? 왜? 지상권도 영구무한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임차권도 당사자 의사 합치가 된다면 영구무한이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0년이라는 거 상한선이 있었는데 그 삭제된 거 하나 있어요. 헌법이 위반된다 해서 삭제됐다고요? 그 외에는 바뀐 게 없어요. 민법 하나도. 바뀌봐야 친족 상속법 바뀌었다고 상속하는 거 이런 것만. 그리고 미성년자 나이 바뀌고 이런 거 총칙하고 친족 상속법만 바뀌었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103조부터 766조는 바뀐 게 없어요. 이게 1958년도는 이게 땅이고 건물인데 뭐가 더 비쌌겠어요? 그 당시 민법을 만들 당시 땅 가격하고 건물 가격하고 1958년도 건물이 비싸죠. 근데 땅 그 몇 푼 안 한 거 땅을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이 비싼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걸로 봤어요. 옛날 그 당시 제정할 때는. 그래서 갑 건물은 소유권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이었다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갑은 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땅값이 오히려 더 비싸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땅을 경매로 낙찰받아 봐도 지료받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지료받으면 민법상 이자가 보통 소송하면 한 5% 정도 이자 주라고 해요. 취득가격이 5% 정도 받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땅값이 경매로 낙찰받으려고 해도 이 땅 가격이 좀 더 쌀 가능성이 많겠죠. 나대지보다. 그럼 나대지가 비싸요? 건물이 있는 땅이 비싸요? 그거는 나대지가 비쌀 수도 있고 건물이 있는 게 비쌀 수도 있고 얼마나 최유효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오히려 안 좋은 건물이 있으면 그거 뜯어내고 새로 지으려면 돈 더 드니까 비어있는 게 좋을 거고요. 63빌딩 예를 들면 그냥 뭐 아주 좋은 건물이 있다면 건물이 있는 게 더 비싸겠죠. 무조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민법 366조가 민법에 나올 확률이 많고요.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은 이거는 임의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였는데 임의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그러나 관서법은 임의경매 빼고 강제경매 또는 매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여기 판례인데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이건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은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데 관서법
유치권입니다. 성문법은 물론 아니고요. 유치권도 495페이지에 있는데 유치권도 이거는 민법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치권 할 때 유치라는 글 뜻이 유치장 할 때 유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유치장에 갇힌다 이런 말 하죠. 유치장 할 때 유치하고 같다고 한자가 그 뭐예요? 유치권이라는 거는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의 뜻을 그냥 국어적으로 뜻을 보면 유치권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유치장에 들어가면 철조망 안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딱 못 움직이게 막아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이란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민법에서 세탁소에 세탁물 맡겼는데 세탁비 안 주면 세탁소 주인은 세탁물 안 내주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유치권이에요. 시계 수리했는데 수리비 안 주면 시계 안 내주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에요. 그게 동산이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집 수리했는데 집 수리비 안 주면 그 집 유치하고 꽉 잡고 안 내줄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에요. 이번에 둔촌 주공아파트 공사하다가 공사비 안 준다고 하니까 뭐 예를 들면 공사비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해가지고 돈 줄 때까지 공사 못하게 막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판례가 그게 유치권인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복과에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을 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필요비, 상한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권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상가 같은 거는 주인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이런 건 넣죠. 그럼 유치권 행사 못하고요. 필요비, 유익비도 청구 못해요. 세입자는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하면 그 주인 입장에서는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이런 걸 넣는 게 좋겠죠. 특약을. 당연하예요. 세입자는 안 넣는 게 좋겠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인 입장에서는 넣는 게 좋고요. 계약이라는 건 항상 한 사람한테 유리하면 한 사람한테 불리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들은 두 가지 입장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세입자 입장, 주인 입장을 다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안 내준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이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권리금 안 내준다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판례인데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전객축하였을 시 임대인의 승낙 유무를 불문하고 그 부분이 무조건 임대인 소유로 귀속된다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 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 비용의 변상이나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뭐 무효가 되려면 반사회 질서적 행위, 민법 103조 위반 이렇게 되면 무효지만 무효가 아니다. 그 주인은 이런 것도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정축 몰래 옥탑 뭐 가게 같은 거 한다고 밖에다가 불법 구조물 이런 거 내놓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정축, 개축 이런 거 하면 주인 소유로 하기로 한다. 이게 뭐 만약에 밖에 그 정축하고 이러면 또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 건축법상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이행강제금을 누가 부과하느냐 이런 게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거의 다 가게 같은 거는 거의 다 이게 불법으로 뭐 밖에다 이렇게 막 내놓고 그런 걸 많이 하죠. 대부분 가게는 식당이나 뭐 이런 거 시험에 한 번씩 나왔던 판례입니다. 이제 분묘기지권이 그나마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는 분묘기지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496페이지 이때까지는 시험에 나왔다고 안 돼 있는데 496페이지 분묘기지권을 보니까 27, 29, 30, 32, 33 많이 나왔네요. 이게 아까도 말했잖아요. 법정지상권은 민법에 많이 나오고 분묘기지권은 중개 실무에 많이 출제됐다고요.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권이 뭐냐면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법상 물건이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봉분이 있어야 된다. 평장, 암장, 감요, 예장, X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봉분이 뭐가 봉분입니까? 봉분. 묘가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와 있는 걸 봉분이라고 하죠. 봉분이 있어야 된다.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은 거, 저도 평장한 걸 거의 못 봤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묘 가보니까 평장이더라고요. 그냥 평지에다가 너럭바위 돌, 자연석 돌을 하나 얹어놨어요. 그 돌 밑에 골분, 뼈의 가루를 묻어놓은 거죠. 평장인데 그런 경우는 분묘기지권 인정 안 돼요. 그 묘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으니까.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묘는 그 보건복지부령으로 보존묘지로 지정돼 가지고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 묘 같으면 20년 지나면 그거 철거해야 돼요. 공분이 있어야 되고,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은 거, 암매장, 암장 밑으로 푹 파고 묻어놓은 경우 인정 안 되고요. 가묘, 예장, 가묘, 예장 같은 말입니다. 미리 명당 자리 잡아놓는 경우 있어요. 저도 시골에 가보니까 숙모, 작은 어머니가 작은 아버지 옆에다가 묘를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놨더라고. 그죠? 제가 작은 어머니 저 누구 들어있는데 누구 묘인데 물어보니까 나 죽으면 들어가려고 이러더라고요. 미리 만들어 놓은 경우 있어요. 다른 사람 묘 설치 못하게 명당 자리 잡아놓는다고. 그런 경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가묘, 예장, 시시나 유골이 안장되어 있어야 된다. 유발이 안장되어 있으면 인정돼야 안 돼. 유발이 뭐예요? 유발. 유발이 무슨 말이냐고. 죽은 사람 발모가지, 죽은 사람 머리카락 중에서 뭐냐고. 유발. 죽은 사람 머리카락이죠. 죽은 사람 머리카락 묻혀 있으면 분묘기지권 인정되냐고 안 되냐고요. 판례는 인정됩니다. 죽은 사람은. 왜 비행기 타고 갔다 죽으면 시신 찾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머리카락이라도 묻어놓으면 인정된다고요. 죽은 사람 거는. 살은 사람 머리카락 묻어놓은 건 안 되죠. 유발은 죽은 사람 머리카락이에요. 유발, 유해, 유골 다 됩니다. 죽은 사람 뼈, 살, 머리카락 있어도 다 인정됩니다. 자,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려면 세 가지인데요. 나무 땅에다가 주인 동의받고 설치하면 분묘기지권 인정됩니다. 그럼 묘 설치하라고 동의해 주놓고 당장 내일 마음 바뀌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빨리 이장해라. 안 됩니다. 한번 인정해 주면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미리 기간 10년 이렇게 약정하지 않았다면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묘 설치하라고 허락했다면. 자, 그 다음에 주인 동의 안 받고 그냥 무단으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했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합니다. 시효취득.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나는 효력을 시효라고 하죠. 법의 안정성 때문에 이런 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시효취득의 대상은 종손입니다. 종손, 장남, 제사 주재자,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때, 즉 자기 땅에다 묘 설치해놓고 땅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런 특약을 안 했다면 분묘기지권이 생기기 때문에 묘 이장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거 개업공개사가 만약에 이거 중개했다면 이제 골치 아프겠죠. 살 사람은 당연히 묘 이장할 줄 알고 샀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고, 판 사람은 내가 이장한다 했냐 이렇게 주장하면 개업공개사가 중간에서 골치 아프다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개할 때 그러면 자기 산에 묘가 몇 개 있는지 땅 주인은 알아요, 몰라요? 저는 모르겠던데요. 시골에 산에 보니까 묘가 하도 많아가지고 몇 개인지 그 세다가 헷갈려가지고. 왜냐면 우리 묘만 있는 게 아니라 남이 몰래 아침에 일어나니까 가서 설치해놓고 그랬던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어머니한테 물어봐도 몇 개냐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 남들이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분묘가 몇 기가 있다. 추가로 나중에 발견되면 어떻게 할 거다. 이것까지 다 특이하게 적어야 돼요. 그럼 묘 이장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큼 딱 가격을 깎아야 되겠죠. 이장하겠다면 가격을 많이 치주는데 그 대신에 안 하면 나중에 잔금 치를 때까지 이장 안 돼 있으면 분묘 1기당 뭐 2천만 원씩 감액하기로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번은 개업공개사가 중개할 때는 이걸 특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아도 경매 낙찰받으면 묘 설치한 사람이 이장한다는 말 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장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분묘기지권에 대한 유명한 판례가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 치보면 나올 거예요. 양평 흑염소 사건이 유명합니다. 흑염소. 양평 흑염소 분묘기지권 치보면 나옵니다. 지금 그 휴대폰 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경매로 땅을 낙찰받았습니다.
임야를 낙찰받았는데 그게 묘가 50개의 분묘가 있습니다. 약 50기가. 그 지금 펜션 지어가지고 분양하려 했는데 50개가 군데군데 있어. 딱 펜션 지을 만한 데만. 그러면 재유용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내용증명 보낸 거예요. 종중에다가 제가 낙찰받았으니 소유자이옵니다. 등기를 제 앞으로 했으니 이제 묘 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증명 보내니까 중중에서 어디 변호사 상담했겠죠. 예,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이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가지고 다시 내용증명 답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받은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신 조상들이 염소발 아래 짓밟히는 모습을 와서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다시 묘마다 이게 묘가 있으면 요 묘마다가 울타리 치가지고 여기에다가 염소 풀어가지고 분묘기지권은 봉분이 있어야 분묘기지권 성립되는 건 알죠. 염소가 이거 며칠만 지나면 봉분 다 망가뜨리면 없어져 버리면 분묘기지권 성립 안 되는 거 알죠. 당신들의 조상들이 이 염소발 아래 짓밟히는 그 구경 좀 하러 오세요 하고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와가지고 싸웠겠죠. 원래 싸워야 그 다음에 합의하기가 쉬워요. 싸우고 나서 그래 옮겨 주십시오. 그럼 옮기면 제가 옮기는 값 분묘 1기당 200만 원씩 옮기는 비용 그리고 보상 200만 원씩 해주겠다. 그래서 한 500만 원 들여가지고 한 개씩 옮기고 그럼 50개 옮기면 2억 5천 정도 들어요. 2억 5천 들여가지고 합의가 됐어요. 2억 5천 들여가지고 옮겨가지고 펜션 지어가지고 몇백억 벌었다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얼마 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법적으로는 안 옮겨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현실적으로 묘가 일이 안 많고 한두 개 있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명절 끝나고 나서 거기 가가지고 편말 붙이는 거예요. 이게 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 써붙여가지고 누군지 모르니까 빨리 아래 주소로 연락해라 전화번호로 그 편말 붙여놓고 사진 찍어놔요. 증거로. 연락 없으면 임의로 옮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장 공고하고 3개월 동안 해야 돼. 개장 공고. 그럼 누군지 모르는 경우 그리고 신문에 개장 공고 내고요. 그래도 아무 연락 없으면 그 마을 주민들 가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 술 몇 번 받아주고 밥 사주고 어르신 저거 누구인지 모르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뭐 모르지 하면 모른다고 그 확약서 받아가지고 인후보정 한 2개 적고 이렇게 하고 시군구에 가면 개장 허가 내줘요. 개장 허가 받아가지고 장묘업체에 주면 알아서 다 새벽에 포크레인 가지고 옮겨줘 버려요. 옮기고 나서 거기다 또 써붙여 어디 도저히 연락이 안 돼서 옮겨가지고 골부는 어디다 앉혀놨으니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해가 써붙여놓으면 형사처벌 안 받아요. 현실적으로. 민사상도 처벌받은 사례가 없어요. 그렇게 한 경우. 뉴스에 간혹 나와요.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 명절에 와보니까 우리 조상묘가 어디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 해가 나오는 거 많이 봤죠. 뉴스에. 그런 식으로 해서 옮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 개장 공고 내면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신문에 내면.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지료는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요거는 자기 땅에다 묘 설치해놨다가 땅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말 안 하는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이게 작년에 시험에 출제됐어요. 이게 33회 때 요거는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하고요. 시효취득은 청구한 때부터 지급합니다. 청구한 때부터. 시효취득을 성립한 때부터라고 하면 200년 전에 설치한 거는 그럼 200년 지료 다 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청구한 때부터 지급한다는 게 대부분 판례고 근데 자기 땅에다 묘 설치했다 땅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말 안 하는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다만 이거는 타주점유다 자주점유가 아니고 그래서 20년 넘게 분묘를 봉제사고 관리했다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뿐이에요. 자주점유가 아니고 타주점유라는 건 타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게 타주점유죠. 자주점유가 돼야 그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잖아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해야.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해가지고 남편이 죽어가지고 이게 분묘기지권이 있다 하더라도 부인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하는 것, 쌍분 또는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2001년 1월 13일 전 설치된 분묘도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이게 시험에 3번 출제되는데요. 4번이. 그게 뭐냐면 1995년도에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는 2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0년 지났다면 분묘기지권은 인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판례가 95년도 설치됐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이제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은 사망해도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됩니다. 그러나 95년도에 설치됐다면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20년 안 지났지만 지금 현재 20년 지났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1년 1월 13일인데 가장 큰 차이점이 3가지입니다. 설치 기간, 설치 장소, 설치 면적이 분묘기지권하고 다르다고요. 분묘기지권은 면적 제한 없었습니다. 사회통념상 판단합니다. 사성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성까지 반드시 분묘기지권이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장소도 특별히 어떤 장소에 설치하면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설치된 분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말 없다고요.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 엄청나게 많습니다. 설치기간, 분묘기지권은 영구 무한히 존속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30년입니다. 원칙적으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해도 60년밖에 매장 안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요 3가지라고요. 자,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걸 매장이라고요. 화장은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거고요.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은 뼈의 가루를 골분이라고 하잖아요. 뼈골자, 가루분자. 뼈의 가루를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집 바로 뒤에가 산인데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소나무에다가 편말 적어놨더라고. 어머니 편히 쉬십시오 해가지고 적어놨더라고. 그 밑에 골분을 묻어놨다는 이야기죠. 뿔이 있는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런 거 보면 어릴 때는 엄청나게 묘 같은 게 무섭더라고. 귀신이 안에 들어있다 생각하고 무서운데 지금은 죽은 사람 별로 안 무섭더라고. 산 사람이 무서워요 오히려. 개장, 옮기는 걸 개장이라고 합니다. 옮기는 거. 이장하고 같은 말입니다. 봉환, 옛날에는 납골이라고 했어요. 봉환당, 납골당, 납골은 일본식 한자예요. 그래서 봉환, 받들어 모신다, 안치한다 이 말이죠. 받들 봉자, 안치한다, 봉환. 유골을 봉환시설에 안치하는 걸 봉환이라고요.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분묘,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입니다. 묘지하고 분묘하고 뭐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묘지, 공동묘지, 가족묘지 하면 여러 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겠죠. 501에서 505페이지를 정리한 건데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원칙 30년입니다.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60년밖에 매장 안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영구 무한히 존속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60년 끝나고 나면 1년 이내에 매장된 유골을 철거하고 화장 또는 봉환해야 됩니다. 요거 1년 시험에 6개월, 2년 X로 출제됐습니다. 30년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해도 60년밖에 안 됩니다. 면적도 제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면적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30제곱미터 이하나 30제곱미터 초과 금지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하만 가능하다. 딱 30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31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공설묘지,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안의 분묘일기 및 당의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합장 20제곱미터 X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합장 15제곱미터입니다. 합장은 두 개 같이 어떻게 보통 합장은 지역마다 다른데 이게 관을 두 개 이렇게
묻어놓고 옆에다가 구멍을 뚫어주더라고 이야기하라고. 이런 게 합장이에요. 그 다음에 자 묘지 면적입니다. 개인 묘지나 개인 분묘나 같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개인 묘지는 분묘나 묘지나 둘 다 30제곱미터입니다.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문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문중 종중 같은 말이에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하가 아니고 이상인데 이상이죠. 잘못됐네.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아직 뭐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법인 묘지는. 개인 자연장지 30제곱미터 미만, 가족 자연장지 100제곱미터 미만, 종중, 문중 자연장지 2000제곱미터 이하.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시험에는 이 개인 가족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 신고, 사후 신고, 사전 허가 구분해 놨습니다. 미리 신고하는 거 화장, 개장 미리 신고고요.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 미리 신고입니다. 사후 신고 매장 사후 30일 이내, 암기 프린트 35번에 있습니다. 2번, 3번에. 개인 묘지 사후 30일 이내, 개인 자연장지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35번에 2번, 3번이 아니고 몇 번이에요? 4번? 4번, 5번? 예. 4번, 5번. 자, 그 다음에 사전허가 미리 허가받아야 되는 거.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허가받는다는 거는 가급적이면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허가는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게 허가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게 묘지는 가급적이면 설치하지 말고 자연장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즉 매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매장하다 보면 전국토가 묘지화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해외 가보면 일본, 중국 매장 못합니다. 무조건 화장해야 됩니다. 일본 같은 데는 보면 화장해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묘 설치해놨어요. 묘가 아니고 그냥 막대기 하나 꽂아놨어요. 그냥 부모님 이름 적어가지고 하얀 막대기 같은 거. 중국도 매장 못합니다. 단 중국은 동북 삼성, 옛날 우리나라 길린성 이런 데만 완전 산골에만 매장하고 일반 뭐 국경 근처에는 매장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장 할 수는 있는데 안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농지법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